페이지 이제 여기서 절대평가예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약표를 보여주고 거기서 빨간 칸이 되어 있는 부분들만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이 좀 있네요. 단기대여금이 우리 보면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같이 보죠. 가지급금이 없다라는 게 좀 이상하면서 단기대여금은 많아요. 이 회사는 제조업인데 대부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대여금이 많지? 그럼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걔네들의 집을 하는데 돈을 빌려준 것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라면 오케이. 그 이외의 것들이 있으시냐라고 하면 있을 확률도 꽤 높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지급금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솔루션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또 565억이 있네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원가 형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죠. 대표님 지금 한 500억 되는데 이거 시가로는 얼마나 되세요? 뭐 툭 던지면 대표님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막 던져요. 뭘 또 고민해요. 알까요, 뭘까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집 가격이 시가가 얼마 정도 되세요? 예. 아니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뒤에 분. 네. 알죠, 어쨌든. 내가 집을 팔 생각은 없어요. 지금 왜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데 팔면 우리 어디 가서 살아? 하지만 시가는 안다니까요. 팔 생각이 없어도요, 알아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야 되죠.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보자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좀 힘든 회사라 보여도 부동산 자체가 그만큼 가치가 증가돼 있어서 자산 자체가 자본금을 좀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든든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또 우리 솔루션들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쪼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절대평가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뭐 이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10억 8천이네요. 그죠? 이자 비용 10억 8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아무튼 자, 이렇게만 봐갖고 많다 적다를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평가로 봤었을 때는 노란불, 파란불, 빨간불. 그래서 빨간불이 보니까 유보율 적정성. 결국에는 미처분 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 이외에는 노란불, 파란불이다. 이 회사는 지금 아까 등급이 A였잖아요. 진짜 좋은 회사예요. 빨간불 뜬 데가 많거든요. 빨간불 뜬 것만 갖고 얘기하면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 제가 매뉴얼로 만들어 놨으니까 또 강의도 해놨으니까 보셔도 되고, 어쨌든 뭐 그렇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도 몰라도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혀 모르겠다 해도 영업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왜? 우리가 1단계 있을 수도 있고 3단계 있을 수도 있고 9단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갈 거지만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어도 쓸 수 있다.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상대평가예요. 업종 평균하고 평가 업체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의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요. 거기는 우리가 보통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뭐 서울시장 뽑을 때도 미리 사전 할 때 서울 그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행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등록된 업체 것들을 다 받아서 다 입력을 하고 다 해가지고 뽑거든요. 그래서 2020년 거가 언제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9월달 뭐 이렇게 돼야지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아무튼 그거에서 업종 평균, 이 회사가 속한 업종의 평균하고 평균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회사의 평가 업체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를 해보는 거죠. 무조건 상대적인 평가가 옳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 예를 들어서 중년이 기본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떻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하고 대비했었을 때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좀 배가 좀 더 나왔나, 허리가 더 넓나, 뭐 아니면 콜레스테롤 줄이기 위해서 고기를 좀 줄이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냥 한국인 평균 남자 여자도 안 쪼개고 그러면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나를 기준을 잡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키가 다 크고 다 기본적으로 잘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기준에 내가 맞춰갖고 뭘 한다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보면 대충 한번 볼까요? 예금은 비슷하게 뭐 11, 12니까 그렇고 매출 채권은 4%, 15%네요.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나빠요? 둘 중에 하나니까 찍으면 돼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을 회전을 여러 번 시키면 그만큼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 거죠. 매출을 했는데 매출 채권을 받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평균은 15%예요. 15%면 1년에 몇 바퀴 돌아가냐면 7, 1은 7, 5, 7, 35, 한 6점 몇 번 돌아가는 거예요. 자산을 6번 정도 돌린다고 보면 여기는 4 하니까 한 30번, 23, 25번, 25번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은행에서 지금 평균에 비해서 나는 10분의 1만큼만 여기 10억을 빌려와서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나는 1억만 빌려와서 돌려도 똑같은 매출을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네, 너무 그걸 안 들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어우 대표님 잘 관리하시네요. 재고자산 봤더니 9% 4%예요. 반밖에 안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재고 관리를 할 때 재고가 앵꼬가 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학적인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지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TQM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한 이유가 재고가 많아지면 재고를 보관해야 될 그 창고가 있어야 되죠.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건 창고를 빌렸으면 임대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내 창고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걸 임차를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써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재고를 만드는 데 들어간 내 현금성 자산이 묶여 있죠.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만큼 결국엔 돈을 더 땡겨 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우리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자꾸 그 기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운전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1년을 이걸 회사를 운영하는데 평균적으로 내가 현금 유동성을 얼마 정도는 지고 있어야 내가 앵꼬가 안 나면서 돌아갈지를 알아야 내가 은행에다가 미리 돈을 빌려놓거나 할 거 아니에요. 관리 방법은 많이 있어요. 계절을 좀 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봄을 좀 타는 어떤 아이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돈을 좀 더 확보해 놓고 뭐 여름에는 좀 이제 죽는 거다. 그럼 그때는 돈을 좀 더 갚아 놓고 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재무 관리 방식이 있다. 아무튼 지금 이 회사는 이런 걸만 보고 좋아요. 매입 채무는 보니까 6%, 10%예요. 업종 평균은 채무가 10인데 6이네요. 여기 회사는 자기가 회전율이 높은 만큼 받을 돈도 빨리 받지만 줄 돈도 빨리 주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저기 그 돈을 좀 빌렸어요. 제가 10일 안에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상황이 안 돼서 한 달이 걸린 거예요. 별로 안 좋죠, 기분이. 근데 내가 10일이라고 해놓고 3일 만에 갚아요. 괜찮죠? 근데 이게 빌린 돈이니까 받아야 될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잖아요. 빨리 받으면 좋잖아요. 내 거래처한테 돈을 빨리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나도 이자를 덜 쓰면서 할 수 있죠. 나의 충성 하나에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구매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냐면 구매처, 그 다음에 판매처예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자꾸 물어요, 내가? 둘 다 중요하다 그래요, 그냥. 구매처가 사실은 판매처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왜? 내가 어쨌든 판매가 막 늘어나야지 내가 사업이 커지니까. 그런데 구매처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구매처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성장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저기 차를 하나 제네시스를 뽑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 몇만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대자동차인데 거기에 부속품을 여기서 나사를 하나 받았어요. 여기서도 나사를 하나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네? 그러면 나사를 다른 데서 받으면 되죠. 돼요? 정말로 실질 여러분들이 공장을 가보시면요. 공장에 똑같은 기계인데 공장 자체의 프로세스가 엉켜 있어서 시간과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니 그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합시다 해서 주요한 기계들의 위치를 바꿔요. 기계 성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계에 따라 다른데 제가 뭐 현대자동차 얘기했으니까 그 강원도에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강원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 가보면 이제 알루미늄 이런 막 덩어리 같은 거가 있어요. 그거 다 집어넣어 갖고 거기다가 배합을 해 갖고 결국에는 찍어내고 하는 데인데 거기 프레스 기계가 있겠죠. 프레스 기계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지면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닥하고 맞췄는데 그 밑에 지반이 왜냐하면 압력이 계속 때려지니까 조금씩 이격이 나기 시작해요. 그거에 의해서 품질이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차가 나왔는데 어떤 차는 에러가 나고 어떤 차는 에러가 안 나요.
조그만 부속 하나도요.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나사를 받았지만 실제는 그 성분의 차이, 또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열이 얼마만큼 들어가면 팽창 속도가 달라지고, 그 전에 온라인 했던 거는 계속 컴플레인하고 주고받으면서 온라인이 돼서 우리 이 뭐 엔진에는 어느 정도 열이 딱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정도 됐었을 때 얘 나사가 팽창될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힘을 더 주고 좀 약간 떨어지면 이 자연스럽게 뭔가 조정된 게 있어요. 그게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게끔 관계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업체를 바꾸는 순간 이제 에러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왜 컴플레인, 야, 새 차 샀는데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진짜로 사람은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돌멩이에 가서 넘어지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대부분 다 이제 정보가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내가 그냥 이제 회사 좀 잘 되네. 내가 돈놀이 좀 할까? 이자 비용 관리 안 하고 투자 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해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비율이 0.1%, 0.5% 갖고 몇백억짜리 회사가 무너지거나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아니면 스스로도 늘 인식하고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 회계사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감사하고 나면 보고하러 오네? 세무사 아예 오지도 않네? 직원들은 지 일만 하는데 하나는 힘든데 고민 이야기한다고 들어주지도 않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갔더니 아니 난 돈 벌어다 주잖아.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가면 재활용 언제 버릴 거냐고 막 그래. 진짜 제가 그래요 사실. 예. 재활용 언제 버려? 난 피곤해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오늘은 진짜 쓰러져서 자야지. 양치만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바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재활용 언제 버릴 거냐 그러면 속을 천불이 올라와요. 예.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꾸 묻는데 대답 빨리 해봐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용히 열이 나가고 에이씨 이러다가 결국에 옷을 다시 입고 왜? 거기서 성질을 부려.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에 하면 되죠. 우리는 또 같은 건물 바로 지하 1층에 재활용통 있어요. 뭐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야. 지가 하나씩 왔다 갔다 할 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라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열이 확 났다가 열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며칠 동안은 싸한 분위기와 그 신경이 저의 리소스를 갉아먹어요. 저는 투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에너지를 분출하는 게 리소스 관리에 좋지 않다. 그럼 지금 분출하지 말자. 꾹 참고 가가지고 딱 하고 딱 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겠죠. 잘했어 이러면 꼬리 한번 흔들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편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져서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대표는 계속 인식을 해야 된다. 매년이라도 한 번, 아니면 분기에도 한 번이라도. 그 서비스들이 어떻게 될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데 옆에서 얘기 나눈 사람이 없는데 옆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좌관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좌관은 옆에서 그냥 큰일 없게끔 돌아가게끔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도 어쨌든 큰일이 생길 수 있죠. 생겼었을 때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물어볼 사람인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는 어때요? 물어보게끔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결국에는 자산을 팔고 자산을 얻고 부채를 일으키는 관계 안에서 사업이 되듯이 관계는요, 부채의 교환이에요. 그 사람이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부채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 부채 의식을 받아서 대가를 교환하는 어떤 과정에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요. 그게 관계라니까요. 관계의 정의가 만나서 골프 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골프 요즘 잡기 힘든데 한번 잡았다고 해갖고 초청 여기 좀 하잖아요. 여기도 한 번씩 해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골프 한 번 치는 거 갖고 부채의식 쌓이지 않아요. 또 골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든 여러분이 부담하든 여러분들이 부담 안 해도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떼서 원래는 부담하는 걸 거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회사의 이익 구조를 잘 하셔야 되죠. 생각하면서 내가 아껴 쓰고 좀 이거 조심해서 쓰고 종이도 좀 아껴서 복사하고 그러셔야죠. 왜? 이 회사가 사라지면요, 여러분이 있을 곳이 없는데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모아져야 또 승승장구하는 거잖아요. 윈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여기도 보니까 매출 원가 87, 88 비슷하네요. 매출 총이익 비슷하고 판관비가 반밖에 안 되네요.
똑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여기는 판관비가 적네요. 결국에는 광고, 뭐 판촉, 접대 이런 것들을 적게 쓰고도 할 만큼 이 회사는 업계 1위인 회사예요. 응? 업계 1위가 되면 그 레푸테이션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우기하고의 어떤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쓰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보고 이건 너무 좋은 회사라 지금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 이런 걸 보는 거다. 그래서 표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이경란 부분, 여기 부분, 아니면 빨간불 나와 있는 부분, 유동성하고 비효율 자산 부분, 파란불 나 있고 부가적 가치율 이런 부분 갖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돼요.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하듯이 앉아서 공부한다. 그분들 영업 잘하는 거 봤어요? 세무사들 모아놓고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영업을 못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지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해결점을 모르는 문제를 만났다. 그런 일은 원래 없어야 되는 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내가 구조를 안 해놨다. 그럼 왜 그렇게 모르는 문제들도 많고 어려움이 있냐? 그건 네가 알아야 될 때 그걸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배워야 할 때 배우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자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잠깐 또 좀 더 사이비 뭐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고 좀 이렇게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 봤는데 모르는 게 뜬다? 네이버에다 검색해요. 그리고 읽어봐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부가가치율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모르겠죠. 부가가치율 딱 치면 정의가 나와요. 사전적 정의.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내용들이 있어요. 한 2, 3분만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읽다가 거기에서도 또 어떤 용어가 핵심 용어인데 조금 궁금해. 그러면 그거 복사해서 또 한 번 더 검색해서 봐요. 한 5분, 10분 보는 거죠.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작은 게 쌓여 있지만 나중에 다른 것들이 그때 그게 요거랑 연결돼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통섭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보통은 깨달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도 경력이 높아지고 다른 부분들도 경력과 경험이 높아지면 그 현명한 어떤 구조가 되는 거가 그런 이유거든요. 통섭이 이루어져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0이 되게끔 만드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건 나한테 다가왔다. 그때 내 생각을 던지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왔다면 확인하고.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거 거의 정보가 한 50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봐야겠다. 그러면 책을 사보거나 아니면 주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그 물어보는 것도 보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요즘은 내가 뭘 그냥 이메일로 받아서 답변을 좀 해드리는데 물어보면 제 기분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말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평일에는 해도 돼. 주말에는 좀 하지 마. 나도 좀 쉬게요. 주말에도 전화 와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전화를 받아. 그럼 나는 좀 편안하게 쉬고 사는 행동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전화를 한 20분, 30분 또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이게 이제 메커니즘을 잘 보세요. 대표님도 나한테 뭔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주는 거 좋아하세요?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아니 받는 걸 좋아하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아요. 사람의 관계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산이 1억인데 부채가 100억이에요. 100배예요. 내가 줘야 될 돈이에요. 빌려온 돈이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집 다 본인 거예요? 솔직히 까봐요. 은행 거예요? 반반이에요? 반반까지는 괜찮아. 예전에는 막 대출 많이 해줄 때 있었잖아요. 막 90%. 그리고 집값도 예를 들어서 뭐 거기는 떨어졌다. 처음 분양가가 높아갖고. 분양가 상한제 해당이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때 분양 들어갔었던 거에 60%밖에 안 해. 그런데 그때는 90%를 해줬어. 그럼 지금 집값보다 부채가 더 많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요즘 집이 막 올라. 분양가 상한제로 했는데 원래 분양받은 것보다 시가가 한 10억은 높아. 그런데 그때도 대출해 줄 때 한 40% 60% 사이만 해줬어. 그런데 올라갔으니 한 20, 30%밖에 안 돼. 마음 편해 안 편해? 편하죠. 부채는 있어야 되죠. 왜? 아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면 내 돈만 갖고 할 거면 죽어라 깨나 나도 나는 구멍가게만 하다 끝난다니까요. 내가 대출을 300억 500억 계속 땡겨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경영에서 핵심인데
너무 많이 나면 내가 이걸 처리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끔 된다. 적정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선이 어디냐 해서 부채 비율 이야기 나오고 부채 비율로 그 회사를 신용을 평가하고 거래처 평가를 하고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관계에서도 부채 비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대방이 부채 의식을 느껴야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나한테 페이먼트를 할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게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 뭐 사회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내가 10번 만났는데 10번을 계속 밥을 사요? 친구 안 돼요. 걔는 계속 부채만 쌓이니까 자꾸 작아지거든요. 제가 어제 친구한테 밥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에 뭐 당구를 한 게임 쳤죠. 연습을 하고 가서 당구 한 게임을 치러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시켰죠. 그래서 밥값을 제가 냈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다른 친구가 다른 데서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담배 내기를 치더라고요. 야, 내 담배도 걸어. 너희들 해가지고 내 담배도 하나 사주는 걸로 해. 좀 이상하긴 하죠. 둘이서 내기를 하는데 왜 내가 거기 숟가락 얹는지. 근데 그 친구가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담배는 내가 사줄게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저는 게임비를 계산하는데 담배값까지 얼마라고 하는 거야. 아, 담배값은 빼고 그냥 밥값만 저기 그 게임비만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냥 게임비하고 담배값 다 내가 그냥 계산하고 제 것까지도 원래 내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 지난주에도 저기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밥값이 17만 8천 원이 나왔어요. 그 이사장님이 낸다는 거 제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요. 자꾸 부채가 쌓이죠. 얘가 저 앞에서 관계가 무너진다고요. 그래도 담배 한 갑 사주겠다라는 친구 마음 그냥 그건 빼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게 필요해요. 관계를 만들 때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부채 자산은 계속해서 회전되게끔 만드는 것이지 누적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재무상태표는 스태틱 개념으로 해서 멈춰있는 시점의 개념이라면 손익계산서가 경영이잖아요. 재무상태표는 경영의 결과치인 거고요. 손익계산서가 1년 내내 돌아간 거에 대해서 담겨있는 플로우 개념이라고요. 플로우 개념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집값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춰 있었으면 많이 올랐는데 멈춰 있었으면 좋겠어 집값이. 그게 아니라 내려가야 또 더 올라가는 거라고요. 관계에서도 부채 자산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돼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가 일정 먼저 자산을 투하한다. 그럼 상대방은 부채를 쥐게 되는 거죠. 그 부채가 뭐냐? 방금처럼 대표님이 궁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할 때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하다가 이 레포트를 대표님께 드리는 것도 상당히 대표님에게는 부채의식을 주는 거죠. 이에 대한 페이먼트를 할지 말지는 그 다음 이야기인 거고. 자,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들이에요. 안정성과 관련된 비율, 활동성, 성장성 요약으로 돼 있고 요 네 가지가 뒤에 보면 쫙 다 나열이 돼 있는데 하나만 보죠. 뭐 지금 여기는 활동성 아까 한번 볼까요? 활동성이 봤더니 재고 매출채권 아까 했으니까 매출채권 회전율이 31회네요. 평가 업체가 업종 평균은 6.9회네요. 아까 저희가 대충 계산했었던 금액 그잖아 6점 몇 회 될 거고 여기는 뭐 30회가 됐네요. 엄청 좋죠. 파란불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불 나온 거 빼고 빨간불 나온 거 유동비율 요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얘기 나누는 거예요. 왜 유동비율이 업종에 비해서 적나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왜 좋은 거냐 나쁜 거냐고 자꾸 묻냐면요. 절대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열심히 교회에서도 절에서도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상대방하고 뭐가 할 때는 흑백 논리가 좀 필요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가 있어야 빨리빨리 인식이 되니까 그럴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가 빨리 좀 떠올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유동비율 빨간불 떴어요. 빨간불은 나쁘다가 아니라 바라라는 거거든요. 평균에 비해서 많이 벗어났다는 의미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봤더니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요? 오랜만에 한번 나쁜 쪽으로 가셨네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회사는 정말 좋은 거죠. 유동성 자체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유동비율이 높다라는 건. 현금성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현금을 왜 많이 갖고 있어요? 돈도 안 되는 현금을? 여러분들 현금 많아요?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거의 한 7, 80% 박아놓고 나머지 주식에 넣고 현금은 한 5%,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걔는 자산성을 잃어요. 현금성만, 유동성만 같이 자산의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갖고 오는 기능을 잃는다니까요. 내가 그 현금이 앵꼬가 나지 않을 만큼 최소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무관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맨날 유동비율, 돈이 있어야지 보험 가입하지 이러고 다녔었던 거잖아요. 비율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보험 가입할 여력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게 현금에서 나오는 게 현금 흐름이 아니라고요. 손익계산서의 흐름이 영업 흐름에 의해서 현금이 도는 거니까 그 안에 수천억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현금은 1,000만 원밖에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그 1,000만 원 있으니까 보험도 못 가입하겠네. 10억이 있으니까 보험 가입하겠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의 흐름이 회전이 되면서 돈을 생산해내면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100억짜리도 끼어 들어가도 물려가지고 돌아가게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좀 흥분했나요? 자, 그래서 그 요약된 건 뒤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기본적인 신용 등급,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등급. 여기 보면 색깔이 여러분들 프린트아웃에서는 있을 거예요. 여기 약간 색깔 진하게. 요게 좀 쳐다봐야 될 내용이다. 쳐다봐야 될 내용에 해당되는 거에 뭐 어쨌든 단계가 있는데 요에 대한 지금 이제 추가로 저 고도화시킨 자료에는 얼마만큼 차익 분석을 해야 되는지 뭐 다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 페이지를 관련돼서 신용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그런데 안 좋다. 그러면 이 항목들만 조정을 해도 신용 등급이 한 등급, 두 등급 조정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신용 등급 받아가지고 이자율 매겨요, 안 돼요? 제가 그냥 사소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툭툭 던지는 거니까 그냥 받아 놓으면 나중에 다 이어 붙여지면 실질들이 돼요. 은행에서 신용 등급 받아가지고 저기 이자율 매겨요? 매겨요 하고 강하게 물어보면 아닌 것 같다 하고 아닌 쪽으로 좀 생각하고 해요? 라고 하면 예 이렇게 가고 싶죠. 어때요? 빨리 대답해야지. 지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은행에서는 신용 등급을 보질 않아요. 은행에서 자체 신용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 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자체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은 신용평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지만 기본 핵심은 똑같겠죠. 재무적과 비재무적인 요소가 있는데 신용평가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거 60%, 비재무적인 거 40%를 가져가요. 그런데 신용평가회사에서 토요 특강도 한번 왔었죠. 그 신용 나이스 누구 저기 아무튼 그 팀장이 왔잖아요. 40%는 근데 비재무적인 거라 거의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치만 놓고 60%를 갖고 100으로 생각해서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왜? 평가 신청하면 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하루에 수백 건씩 한 평가자한테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비재무적으로 봐요? 그러니 그 결과하고 은행에서 평가하는 그건 또 재무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어느 나이스에서 신용평가 받은 걸 갖고 와서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체 다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본 요소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했을 때 내부의 은행 신용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좋게 만드는 건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조정하면 낫는지 아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10과목을 시험 보는 거예요. 9과목은 100점을 맞았네? 한 과목은 90점이에요. 그럼 90점 받은 그 한 과목을 더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100점 받은 과목들을 자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차입금 의존도하고 유동 비율이 나요. 유동 비율은 낮은 게 맞고 차입금 의존도는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회사는 좀 상황이 틀리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 부채 지금 유동성은 낮다. 야, 이거는 그냥 거의 회니까 빨간 칼이 돼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전혀 없는 건데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한 식이 있겠죠. 뭐 분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높여야 된다. 그러면 분자를 높이든지 분모를 줄이든지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분자 좀 올리시죠. 분모를 내리시죠. 그 분모가 뭔데 분자가 뭔데 그것만 보면 돼. 그걸 구성하는 또 계정 과목들이 쪼개지겠죠. 회사마다 사업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돼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 자 다시 앞으로 잠깐 갈까요?
여기 보면 이자 비용이 1.44인데 0.75죠. 이 회사는 0.75고 업종은 1.44예요. 되게 좋은 거죠. 그죠? 대표님 이게 역전돼 있다. 업종은 예를 들어서 한 1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3 정도 돼 있다. 그럼 이자 비용이 좀 과다하게 나간다. 그러면 대표님이 왜 나갈까를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고민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야지. 왜? 회사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야, 이렇게 어디가 맞아. 근데 그거를 좀 더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요? 고관절 여기 내가 삐걱거리는 게 안 될까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암 같은 거 치료하는 건 이렇게 체킹하다 보니 암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암이 생길 수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지, 처음부터 암인지를 인식한 케이스는 거의 3기 이상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신탁 이것저것 다 둘러봐도 회계법인에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양도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다 얻은 쪽일 때 사실은 우리가 가서 만나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다. 왜? 이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가입이 가능하다. 필요가 있는 상품은 필요가 채워지면 가입이 안 되지만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 가입하고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돼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 영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 급여 1,000만 원 받아서 뗄 거 떼고 나면 200만 원 남는데 보험 100만 원 넣고 50만 원은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저축 넣었더니 50만 원이 한계야. 법인은 여력은 얼마든지 늘어난다. 우리가 배당을 하려고 봤더니 회사가 현금이 없어요. 어떻게 배당해요? 돈 빌려서 배당하면 되죠.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짧게 얘기한다고 그렇다더라 이 기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빌려서 배당하는 것도 잘 고민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현금만 있으면 배당하는 거니까 빌려와도 현금은 되잖아요.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회사는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자산 항목들의 변경이 가능하고 부채 항목을 변경해서 유동성을 늘리던 고정성을 늘리던 투자성을 늘리던,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늘 전략적으로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CEO,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오너인 CEO예요. 그 사람이 혼자서 그 의사결정을 다 해야 돼. 그 사람이 무슨 경영학도 박사고 이 제조 관련된 아이템도 다 박사여야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분야의 박사야. 세일즈맨이거나 아니면 그 아이템과 관련된 박사거나. 그러면 재무나 경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 성장하고 나면 전문 경영인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전 단계인 회사들, 아니면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이 사람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옆에서 보좌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보좌관이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 할 때마다 야, 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으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뭐 해야 된다? 돈 써야 된다? 또 한 번씩 인사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레포트는 지금 이제 3월 말 결산이 끝나고 나면 4월 말 정도에서 5월 초가 되면 크레탑에 정보가 업로드가 되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 휴식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쭉 가요? 할까요?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넣으면 제가 이거 한 3일 걸렸거든요. 한 회사 거 만들 때. 지금은 로보트가 만들어요. 로보트가 만드니까 시간이 좀 들긴 해요. 왜? 로보트도 단계적으로, 왜? 크레탑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 이것도 누가 된다 그랬지. 아무튼 어쨌든 해서 로보트가 다 해서 PDF로 다 구워서 딱 전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 내가 원래는 저녁에 퇴근해가 7시에 들어와 갖고 분석하는데 2시간, 3시간 투하를 해도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갖고 그냥 한 번에 리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 할 걸 2개 할 수 있죠. 3개도 할 수 있죠. 또 다음날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도 가지 않고 이걸 만들어서 카톡이나 이메일은 보내버릴 수 있죠. 내가 10군데를 AP 형식으로 해서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해야 될 때를 차라리 내가 풀 리스트를 만들어서 차라리 미리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전화를 해요. 혹시 보셨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반응이 좀 괜찮은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야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좀 차갑다, 관심 없다, 대충 안 본 것 같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생기겠죠. 그때 가서 70 정도 어쨌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가서 얘기를 나눠야지,
다 1단계에 있는 데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중에서 만나가지고 3단계까지 만들겠다, 4단계까지 만들겠다, 거절 처리하겠다, 극복하겠다. 능력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이 다치게 되면 상처를 입고 지치게 돼요. 체력도 돈도 지치지만 감정도 지쳐서 멘탈이 가죠. 우리가 분명히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난 열심히 사는 건데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AS까지 고민하고 상대방이 고민하는데 해결 못할 거를 내가 같이 고민해 주는 사람이니까 진짜로 그 사람한테는 귀중한 사람인데 왜 나는 즐겁지 않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5분만 딱 쉬었다가 12시까지는 끝내셔야 되거든요. 5분 쉴게요. 화장실 가실 분들만 갔다 오세요.